자, 에너지의학에 대해서 제임스 오시만 박사님의 신체장, 자, 분자가 그 내부의 전하를 움직이는 데 대해서 에너지장을 형성하는 것처럼 분자보다 더 큰 세포나 조직, 기관들도 필드를 형성한다. 기관들 필드. 서양의학과 생물은 이러한 주장을 매우 회의적으로 간주해왔다. 그래서 돌팔이로 취급받았지만은 신체 내에 에너지장이 존재하는 것은 100년도 더 전에 현대 심전도기의 기초를 이룬 아인트호벤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로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아인트호벤의 초기 심전도기는 무게가 600파운드였음이고 이것을 조작하려면 5명이 필요했다. 아인트호벤은 서로 다른 심장 질환은 각각 특징적인 심전도 파형에 기록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장 전기장의 파동이 어떤 생물학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믿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8장에 논의하였다. 마이크로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현대의 심전도 홀터 모니터는 이것을 발명한 생물학자 노먼 홀터 박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기계는 무게가 1파운드도 안 되고 24시간 이상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다. 600파운드에서 1파운드밖에 안 되게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신체의 심장이나 다른 기관 또는 조직에서 전기 흐름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물리학의 법칙이다. 8장에서 이러한 자기장의 측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계속 회의적인 자들은 존재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갖는 의심의 논리적인 기반으로 적절한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는 없게 되었다. 케임브리지 과학기구사. 만든 초기 심전도의 사진은 이렇게 크고 참 엄청난 것이 있는데 홀터 모니터라고 불리는 현대의 심전도 기록 장치는 24시간 이상 심장에 발생하는 전기장을 기록할 수 있도록 딱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생체기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생체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체장의 바탕 구조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서 전기 또는 생체 전기의 흐름이 발생하고 이러한 전류는 몸 주위 공간의 특징적인 생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모든 기관은 혈액으로 순환하는 생체 전기장의 패턴을 통해서 다른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법을 지니고 있는 시험이다. 신체 매트릭스. 신체 부분들은 서로 연결시키는 망에는 전자기적인 에너지장 외에도 세포와 조직 그리고 기관을 형성하는 분자들로 구성된 물리적인 바탕 구조가 있다. 이 시스템을 생체 매트릭스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을 낳은 결정적인 근거는 세포 내의 분자적 바탕 구조가 세포 표면을 넘어 주변의 세포의 결합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발견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이룬 과학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된 바가 없다. 그의 이름은 마크 브레처로. 그는 1973년에 영국 캠브리지 의학연구위원회에서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가 이룬 발견은 이전까지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의문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는 즉 결국 세포막의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단백질들이 세포막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단백질이 세포 표면을 관통하여 세포 안팎을 연결하는 가결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세포 표면을 관통하여 뻗어있는 단백질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레처의 발견은 의뢰 회의론자들과의 논쟁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의 발견은 확증되었다. 이것은 핵을 포함한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 사이의 중요한 물리적인 연결 고리를 확립한 것이기 때문에 세포 생물학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다. 곧이어 발견된 사실은 막간통 단백질을 넓은 분포에 있어서 세포 안과 밖의 생리적인 작용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을 인테그린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1997년 호이츠는 리뷰 논문에서
비록 최근에야 발견되었지만은 세포 표면의 이러한 부착성 분자들은 신체의 적절한 기능, 생명 그 자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하였다. 엔데그린의 개념은 우리가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용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구조적 또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테그린은 전신에 걸쳐서 결합 조직과 세포 영역을 연결한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인테그린은 생리학적 영역과 세포 생물학의 영역 간의 물리적 에너지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이중신경계 생체 매트리스의 중요 부분 중의 하나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또 내 안의 공간을 구성하는 결합 조직이다. 신경주의 시스템은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신경을 피복한다. 이중신경계 공간의 바탕구조 훨씬 더 정밀한 척도로 바라보면 생체에서 더 큰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생체 매트리스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 이제는 양자 진공이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것이 요동치는 거품, 아양자 거품, 절대적인 충만 광량의 무한한 코어런트 필드, 전자기를 위한 내재 공간 등으로 묘사되곤 했다. 결론, 우리는 우리 내부와 외부에 있는 몇몇 에너지적인 바탕 구조들 또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각은 우리 몸에서 상호 연결된 조절 경로망에 기여하여 우리 주변 환경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적응하고 또 손상이나 질병 후에 재생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챕터 10 에너지 서큐스 인 바디 몸속의 에너지 회로 자유는 알맹이도 껍데기도 없다. 그녀는 통틀어 하나이다. 요약 이 장은 전체론 홀리즘이라는 용어를 과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환원주의의 관점에서 의하면 생명체는 전체를 놓고 연구하기는 너무나 복잡하여 연구를 하려면 점점 더 작은 부분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 신체론적인 관점은 부분별로 연구하여 얻은 정보들은 그것들의 맥락 속에서 읽혀졌을 때 다른 부분과 관계되어 그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환원주의 연구가 팽배했던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수천 개에 달하는 생명체의 구성 요소들은 철저히 연구되어 왔다. 생체 매트리스 개념은 이 요소들의 관계들에 대한 통합된 그림을 그리는 데 기초가 되었다. 생체 매트리스는 운동과 지지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물리적인 바탕 구조이기도 하지만 또한 에너지와 정보 모두를 이곳저곳으로 아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자회로이기도 하다. 매트릭스의 핵심적인 측면은 구성 요소들이 고도로 배열된 형태, 즉 주로 액체 결정질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콜라겐 분자의 거대한 배열이 몸의 바탕구조, 결합조직과 뼈, 근막을 구성한다. 힘줄이라고 일컬어지는 결합조직은 근육 내의 또 다른 고결정성 물질인 수축 섬유와 연결이 된다. 뼈 또한 결정성 콜라겐들로 구성되며 그 사이사이에 인해석이라고 우리는 강물 결정들이 분포한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엄격히 말하자면 모든 시스템은 그 자체가 시스템들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전체론에 대한 소개. 만약에 자연이 어떤 두 개의 것을 하나로 합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성질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성질은 각 구성 요소들의 특성들을 가지고 표현할 길이 없다. 전자와 양성자로부터 원자로, 여기서 다시 분자칩 합체 등으로 세포 또는 하나의 온전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레벨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숨이 막힐 듯 놀랍고 새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어떤 것을 두 개로 나누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무엇인가를 잃게 되는 것이다. 센트 제리지 63년도. 앞으로 이 장을 통해서 독자들은 홀리스틱이라는 중요한 용어에 관하여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홀리스틱. 혹자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놓친다. 혹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뉴에이지 대체학 중간 지대의 과장되고 이해하기 힘든 표현과 동일시되는 용어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것만 봐도 사람 몸을
이루는 만여 개의 이런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치론적 과학의 입장은 누군가 생명과 건강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어렴풋이도 보지 못한 채 평생 동안 이 구성 요소들만 연구할 수 있게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와는 대조적으로 환원주의 과학은 전체는 연구하기에 너무나 복잡하므로 나누어진 부분들의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론과 환원주의라는 이 분법이 현재 우리의 의학 문화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관점이 모두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전체론과 환원주의를 통합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기회가 생겨날 것임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세부 정보를 모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 결과 그전보다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끝없는 여행의 노고를 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0년간의 환원주의 과학과 같은 기관 전체론 관점의 탐구를 통해서 얻어진 핵심적인 발견들과 정보의 핵심 조각들을 잘 조직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식을 찾아냄으로써 말이다. 다양한 정보와 통찰들을 해석하고 통합하려는 시도들은 언제나 추측성이 마련이다. 홀리스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모든 또는 전체의 종합을 뜻한다. 이 과학 개념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특성이란 그것이 생물학적 또 화학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언어적 시스템이든지 간에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특성을 통해서 기대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특성들은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물질들이 서로 결합하여 합성물을 형성할 때도 나타난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작용이 매우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생명체가 그러한 예이다. 전체적인 원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형이상학에서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이 되었다. 전체는 그 부분들의 합이상이다. 이는 현대과학에서 카이로스 복잡성, 복잡 적응 시스템을 탄생시킨 원리이다. 과학과 의학에서 환원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복잡한 시스템은 그 부분들을 연구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론을 근거가 빈약한 불명한 뉴에이지 개념으로 보고 돌팔이 치료 및 전체론적인 신비주의 원인 제공자로 치부하는 쪽에서 환원주의 과학의 엄청난 성공과 거기에 뒤따르는 의학 발전을 강조할 수 있다. 임상에 임하는 관점이 전체론적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환원주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다. 표면적으로 양극화된 이들의 관점은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켜왔지만 전체론과 환원주의는 마치 양자 물리학에서 파동과 입자 개념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점이다. 상보성은 닐스 보어 19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에 의해서 발전된 개념이다. 상보성, 컴플멘터리티, 상보성이란 사물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지만 전자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것처럼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면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시스템의 완전한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과 환원주의적인 관점 양쪽 모두에 다 초점을 맞추는 이런 지적인 도전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낫다는 식의 논쟁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최근 들어 대중들은 전체론적인 접근과 전위적인 접근의 실제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매트릭스의 관점은 전체적인 치료의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으며 27,000페이지가 넘는 웨이페이지에서 생체 매트릭스에 대해서 더 아래와 같이 기술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매트릭스의 정의, 생체 매트릭스에 대한 소개. 우리는 인체 내 다양한 분자들이 함께 엮어 생체 매트릭스, 리빙 매트릭스라는 하나의 연결된 바탕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생체 매트릭스가 움직임과 지지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물리적인 바탕 요소이긴 하지만 훨씬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전자시대의 발명품들이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자회로이다.
우리가 홀리스틱 에너지 치료를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놀라운 경험들은 생체 매트릭스의 전자, 광자, 그리고 그 밖의 고체 상태로서의 성질과 치료사들이 이러한 성질에 대해서 감지하고 개입하게 되는 방법들로 설명될 수 있다. 고체 물리학은 고체에 대한 연구로 양자역학, 결정학, 전자기학 같은 것들이 연구 방법론으로 사용된다. 그것은 고체 성질이 어떻게 원자와 양자의 성질로부터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트랜지스터와 다른 반도체 장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상태에 대하여 설명과 치료가 가능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줄 탐구의 한 관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생체의 자기에서 반도체까지 발전에서 개설된 에너지 장은 에너지 개념을 이용하는 다양한 치료법들과 생체의학 연구의 가장 흥미진진한 분야 중에 하나인 생체 자기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해준다. 전하가 흐를 때 그 주변 공간으로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물리학적 법칙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전하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 흐르는가를 정확하게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빌렘 에인트 호어는 심장의 전기적인 활성이 어떻게 피부 표면으로 전도되는지를 이해하고자 잠정적인 단순화된 가정을 만들었다. 그 단순화된 가정은 인체가 기본적으로 전도성 소금물로 채워진 자루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피부 표면에서 계산된 측정 값을 기반으로 심장 주기와 전기적인 양성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화된 가정이 지닌 문제점은 그것이 잠정적인 가정이었다는 것이 차츰 잊혀져 결국에는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체는 하나의 영적 전도체이다.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모든 전기 현상이 소금물에서 돌아다니는 이온 전하를 기반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와, 이거 참 생체자기에서 반도체까지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은 과학의 재앙을 일으키며 특히 이번 경우에는 이 장과 다음 장에서 소개될 발견들 중 몇 가지가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생경한 것으로 비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물 자체가 생명이다. 생명이 그 소금과 물. 야. 그림. 공모형의 손은 물리학 수업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에 등장한다. 농부가 소에서 젖을 충분히 얻지 못해서 걸치를 쏟고 있다가 물리학자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다. 잠깐 동안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물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자신이 분석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공모형의 소를 가정해봐라. 이것은 과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다. 잠정적인 가정은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것은 공모형의 소를 가정하라로 시작한다. 그것은 소는 공모형인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로 발전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는 공모형이다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체적 용적 전도체라고 잠정적으로 가정하라로부터 인체는 용적 전도체다로 전개됨을 보게 된다. 공이다. 소는 공이다. 공모형의 소에 대한 가정. 공모형의 소는 물리학 수업에 자주 오르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이 어림짐작의 수준에서 어떻게 공인된 진리로까지 진전될 수 있는지가 설명이 된다. 이 이야기는 과학자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방법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과학자들은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쉽게 단순화 가정, 그런 가정들은 매우 다양한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초전기 심전도 측정을 위한 단순화 가정이 필요했으며 심전에 대한 이론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정은 가정이며 잠정적인 상태일 뿐이라는 것은 잊히는 순간에 난국이 발생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 공모형의 소를 가정한다. 소들은 공모형이라고 가정될 수 있다. 소는 공모형이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과거의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이용했지만 점차 사실처럼 여겨지게 된 생체 시스템에 관한 잠정적인 가정을 검토하는 일은 언제나 유익하다. 연구나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받아들여졌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고수하려는 성향을 의미 불변성이라고 부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매우 심각한 논리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의미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서 이미 널리 받아들여져 온 개념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어 파울 벤트는 지식의 성장과 이러한 성장에 기여하는 발견을 적절히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라든지 혹은 나중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개념을 부르게 되는 도움을 받아 계시들 사이의 관련성을 정립하고자 할 때 난관은 불변성 연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만족할 해결책은 핵심 정보의 의미가 변하지 않도록 나아두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의 생체 조직 내 전기 전도에 대하여 토론할 때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전도체 가정 및 그 가정을 통한 결과에 영향에 모순된 것이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일 터인데 그와 같은 가정을 통한 결과와 영향은 이미 생리학과 의학 분야 전체에서 퍼져 있기 때문이다. 과학 지식의 통합에 있어서 풀어야 할 근원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과학의 발전 단계상 초기 자연사 단계에서 사용된 개념들과 입증된 연역적 이론으로서 최종적이고 한층 더 이론적 공식에 들어선 과학 개념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노스로 가정과 연역 논리, 가정 어썸션, 가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로 한 잠정적인 명제를 뜻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가정은 주어진 논리를 위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루어진다. 논리학의 현적적인 추론의 맥락에서 가정은 적당한 시기에 버려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며 적당한 시기란 가정을 필요로 했던 목적이 일단 달성되었거나 더 현실성 있는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은 세부사항이 알려졌을 때이다. 근사치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논리적인 과정들은 필연적으로 단순화된 또 근사치 답변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과학적 방법들을 탐구하는 몇몇 철학자들은 거의 모든 과학적 발견들이 가정 혹은 이런저런 근사치에 기반한다는 것과 따라서 과학적인 사실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거나 사실에 근접한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싱어 전자생물학에 대한 그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정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는 모든 상황에 영적 전도체가 적용된다는 생각은 마땅히 버려야 하며 그와 같은 가정을 사실에 더 가까운 가정들로 교체함으로써 실제에 더 가까운 결론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전기 대 전자. 다음으로 생체 전기와 전자공학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해보자. 생체 전기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나트륨, 칼슘, 칼마그네슘, 염화들 같이 전하를 띤 이온이 움직임으로써 생기는 대규모 현상을 말한다. 그것은 바로 전에 기술된 영적 전도체 과정의 이온이 움직임으로써 생기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이런 종류의 생리적인 전기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발생하거나 상피 조직이라고 불리는 세포층 사이에 두고 발생하는 커다란 전기 극성 그리고 세포막이 순간적으로 탈분극 후 재분극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신경이 인체 내 이곳저곳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탈분극의 파동은 근육 세포 표면을 따라서도 이루어지며 이것이 근육 세포의 수축을 촉발한다. 망막 전이도 근전도 내전도뿐만 아니라 심전도로 감지되는 그 큰 전기장과 측정 가능한 자기장은 기관들이 활용할 때 흐르는 전류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상처를 입었을 때 피부를 사이에 두고 생기는 전기 탈분극의 느린 파동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손상 전이라고 부르는데 육장에 기술되어 있듯이 조직 회복을 촉진하고 이끄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와는 반대로 생체 전자공학은 비교적 새로운 연구 주제에 속하며 이온보다 훨씬 작은 존재의 흐름을 다룬다. 이런 것들에는 주로 전자와 양자 그리고 홀이라는 불리는 전자가 사라지는 공간이 있다. 비근한 예로 당신 가정에 있는 전기기구와 거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배선을 떠올려보자. 이것들을 컴퓨터나 핸드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훨씬 더 포착하기 어려운 전자적인 처리 과정과 대조해보라. 이러한 기기들에는 소형 전자회로가 들어있어서 초고속으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훨씬 적은 양의 전력을 사용한다. 이것은 고체 물리학 및 전자공학의 발달과
반도체 기기의 사용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체 시스템에서 발견한 정교한 반도체 회로를 보게 될 것이다. 우선 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식으로 시작해보자. 그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세포 및 조직 구조, 생체 매트릭스. 최신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모든 치료적 접근이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데 대상인 인체의 물질적인 기질, 생체 물질의 구조와 에너지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기 치료소뿐 아니라 외과 의학에도 이러한 생체 물질의 에너지성은 개념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모두 중요하다. 새로 이루어진 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에 대한 지식의 획기적인 발전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수십 년 전에 생체 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인 자료이며 그 안에 분자 용액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상상되었다. 뚝뚝뚝 이렇게 상상이 되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린 그림을 보면은 결합 조직과 세포 사이의 공간, 그리고 세포 내부는 모두 대부분 텅 빈 상태로 나타나 있다. 텅 빈 공간에 있는 세포액에 떠 있는 핵과 미토콘드리아 같은 몇 개의 소기관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포액이라는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림과 같이 삽화는 세포와 조직의 구조의 가장 중요한 구성물의 하나인 세포 골격을 누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입문서와 고급 교재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의과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에도 등장한다. 그림 10.3에서 제시되는 세포 이미지가 계속해서 현대의 교재에도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포가 연구되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의 생화학자와 세포 생물학자가 세포의 성분을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돌파구는 바로 정교한 분별 공정이다. 이러한 방법은 뉴욕 록펠러 대학의 알베르트 클로드와 크리스티앙 드 디브, 조지 벌레이드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이룬 주목할 만한 발견으로 197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림 10.3에 대해서 셀 멤브란스 뉴클리어 책에서 잘못 묘사되고 있는 세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세포에 많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현미경으로 이미 밝혀졌지만은 그것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의 작용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세포 생물학 분야에서 첫 수상이었으므로 1974년 노벨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노벨상 수여 연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에드스트롬의 1992년 일찍이 이 분야에서 노벨 수상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는 이 분야가 새로이 만들어진 분야이기 때문이며 만들어진 것 또한 이번 수상자들의 역할이 컸다. 세포의 구성 요소들은 너무 작아서 그 내부 구조나 상호 간의 관련성, 각각의 역할들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찍이 노벨 수상자의 은유를 빌자면 세포는 엄마의 반직거리와 같다. 분간할 수 있는 순서도 없고 명확하게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사물들이 흩어져서 들어있다. 그러나 세포가 반직거리라고 치더라도 그것은 매우 작은 축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핀머리의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크기이다. 세포의 작용을 맡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100만 분의 1이 이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작은 크기여서 광학 현미경의 해상력으로는 볼 수가 없다. 또한 연구가들이 훨씬 큰 실험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코끼리의 세포가 쥐의 세포보다 더 크지는 않다. 세포라는 것은 클로드 드 디브 플레이드가 개발한 분별 공정으로 다양한 세포 구성 요소를 분리할 수 있게 되면서 각각의 작용을 따로따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점점 다양한 소기관들이 분리되어 그 별개의 기능들이 밝혀졌다. 여기는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를 비롯하여 세포 골격과 핵기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필라멘트와 섬유질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권으로 예를 들어서 리소솜이 분해의 효소를 포함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산화적 대사에 관련된 효소를 포함하고 엽록체는 광합성 색소를 포함한다는 것 등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조직을 견질한 뒤에 견질물 일련의 여러 다른 속도와 원심 분리를 통과시킴으로써 세포 성분들은 분리되어 따로 떼어내어질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 같은 개개의 소기관들은 A에서 지시된 방법들로 분리되고 전개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당 농도 원심 분리와 같은 다른 테크닉으로 소기관들을 부숴서 전자전들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 효소 같은 분자학 구성 성분들을 분리해낸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현대 생화학 분자 생물학은 수용성 단백질과 효소 그리고 최종 상층물에서 발견된 기질이라고 불리는 그 밖의 반응물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채 진행되어 왔다. 자, 헥소키나제, 인산 이성화 효소, 포스터 인산화 효소, 또 알돌라제, 단당 이성화 효소, 인산화 효소, 타제소화 효소 등등 이런 것들이 쭉쭉 피부를 싼 인산화 효소. 이러한 연속 반응의 결과 아데노신 3인산이 생성되어서 다음과 같은 생체 활동에 동력을 공급한다. 근서적 신경전달, 세포대에서 세포 분열, 능동 수성, 삼투 작업, 당대소 관련된 각각 효소는 위와 같이 기술되었듯이 분리되어 연구될 수가 있다. 분리되어 연구. 세포 안은 분자 효소들이 들어있는 묽은 용액. 분자들은 세포 안에서 무작위로 여기저기 확산된다. 생화학적인 과정은 효소와 기질이 우연히 만날 때 발생한다. 세포 안은 실제로 매트릭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으며 묽은 상태가 아니다. 세포 내에서의 확산은 분자와 구조의 결합 및 구역화에 의해서 제한된다. 많은 효소들이 자동차 조립 공장의 생산 라인처럼 기능적 단위로 조직화되며 그 반응들은 무작위 확산에 의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다. 단백질의 거의 절반가량은 용해된 상태가 아니라 단단한 고체이다. 이렇게요. 이런 작용들이 있어. 해당 작용에서 효소들 순차적으로 단계가 본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만일 이것이 세포 대사의 원리라면 아침 식사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데는 만년이 걸릴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장 순차적인 효소 단계에 의해서 차리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건데요. 자, 인산 이성화 효소에 의해서 가당 6인산으로 재별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생화학적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효소, 단백질, 아미노산, 당 등의 입자가 있고 그것들이 이 세포의 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무작위로 확산되어 들어간다. 적합 분자들이 서로 부딪힐 기회가 생겼을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화학적인 결합이 형성되거나 깨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화학 에너지가 후두당 같은 분자로부터 유리되고 이렇게 얻어진 에너지가 생체 구조를 만들거나 분해하는 데 쓰이며 독소들이 파괴되고 생체 활동들이 수행된다. 에들머는 2002년도에 조직을 건조시키지 않고 전자현미경으로 조직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가 얻어낸 영상들은 세포 내의 빈 공간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이래서 세포가 그냥 공간이 없다, 꽉 찼다 이 말인데요. 꽉 찼어. 뚱뚝 떨어진 게 아니고 세포라는 거죠. 초기 전자현미경을 보았을 때 세포에 상당한 양의 빈 공간이 있다고 확신했다. 세포 안에 이런. 그런데 이것은 세포액, 즉 입자가 녹거나 떠다니는 상태로 있게 되는 장소이며 대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그러나 에들먼의 연구를 통해서 세포 내 구조를 보니까 사실은 그 조직이 탈수되지 않은 상태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발견해냈다. 이 그러면 세포 내에 빈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포는 꽉 찼다는 거지. 같은 세포 중 가로지르는 물질들이 세포 안에 담겨진 액체를 통해 확산된 후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인 세포 외에 매질로 들어간다는 근본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렇다. 그 결과로 대체 가능한 관점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당한 의미의 불변성 상황이 초래되었다. 세포는 자료가 아니다. 이것은 바디워크와 생화학 효과 간의 연결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포가 필라멘트, 미세 필라멘트, 미세소 간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과 분자들이 당구공처럼 무작위로 퍼지는 용액이 존재할 공간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욱이 소위 용해성 효소를
녹일 수 있는 세포한 용매소는 아주 극소량만 있을 뿐이다. 사실상 모든 세포수는 결합되어 구조화되어 있다. 물은 세포 골조의 특별하면서도 중요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그렇군요. 세포와 관계들은 생체 매트릭스에서 채워져 있다. 필라멘트. 예전에 세포질 스프 혹은 세포액 내에 떠다닌다고 생각되던 많은 효소들은 실제로 매트릭스에 부착되어 있다. 이것은 아놀드 피트 연구로 추정이 되어졌다. 그들은 근육 세포의 일반적인 생략적인 조건에서 아돌라제의 100%가 액토미오신과 결합되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그렇지만은 지금은 딱 아주 알차게 되어 있다. 생체 효소 연속체들의 관계 및 그들이 맺은 매트릭스의 요소들과 결합은 그것들을 메타볼론이라고 명명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메타볼론은 특정한 대사 경로에 관여하는 몇 개의 효소 연속체들의 기능 결합으로서 그 대사 경로는 비공유 결합으로 고정된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어떤 분자들이 주로 가용성 성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 사실들로 인해 가장 차분한 견지라 공정에 의해서 행해진 맹렬한 폭력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다. 맥콩키. 여전히 대부분의 책에서 대사 경로를 선형의 선차 배열 단계들로 제시함으로써 생화 작용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생체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또는 고체 상태의 맥락을 다루지 않고 있다. 고체 상태라. 고체 상태. 그렇게 되어 있군요. 연속체라는 거죠.